어두운 달동네 골목, 거친 발소리와 함께 숨 가쁘게 달리는 한 남자. 땀범벅이 된 얼굴. 뒤에서 고함이 울려옵니다. 20년을 기다렸다. 오늘은 내 차례다. 제발 살려줘.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고, 이제는 정말 끝이라고 생각하던 바로 그때 어둠 속에서 작고 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쉿, 조용히 하세요. 이쪽이에요. 저 틈에 숨어요. 어른들은 모르는 곳이에요. 판잣집들 사이의 작은 틈새, 그곳은 아이들만 알 수 있는 비밀스러운 공간이었습니다. 잠시 뒤 발소리 몰려오고 무리가 골목 가득 메웠습니다. 서태중, 어디 숨었나? 나와! 그때 현우가 나타났습니다. 아저씨들, 무엇을 찾고 계세요? 아이야, 여기서 어른 한 명 못 봤니? 정장 입은 아저씨 말이야. 정장 입은 아저씨요? 아까 저쪽으로 뛰어가는 사람을 봤는데요. 정말이니? 언제쯤 갔는데? 조금 전에요. 엄청 빨리 뛰어갔어요. 아마 지금쯤은 저 멀리 갔을 거예요. 빨리 따라와. 저쪽이다. 놓치면 안 된다. 이태식과 패거리들이 현우가 가리킨 방향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들의 발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다 갔어요. 서태중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현우를 바라봤습니다. 이 작은 아이가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것입니다. 내가 날 살렸구나. 내 은인이구나. 숨가쁘던 그 밤, 평범한 아이의 속삭임이 모든 운명을 흔들었습니다. 그 작은 한마디가 금기를 깨뜨리고 파국의 문을 열어젖힌 것이었죠. 도대체 아이의 쉿 한마디 뒤엔 무엇이 숨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날 밤의 한마디가 부른 충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이야기가 재미있다면 1번, 재미없다면 2번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참고하여 더욱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응원이니 꼭 눌러주세요.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서울 변두리 달동네에 첫빛이 스며듭니다. 가파른 언덕길을 따라 다닥다닥 붙어선 판잣집들이 잠에서 깨어나고 있습니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닭 울음소리와 함께 집집마다 붙어있는 빨간 딱지가 아침 햇살에 유독 선명하게 보입니다. 철거 예정이라고 적힌 그 딱지들은 마치 마을 전체에 내려진 사형 선고서 같습니다. 이곳 달동네 한복판, 기와 몇 장이 날아간 작은 판잣집에서 선희가 하루를 시작합니다. 34살의 선희는 남편을 잃고 홀로 아들을 키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고생의 흔적이 어려 있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미모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녀의 눈빛에는 어떤 시련에도 굴복하지 않겠다는 강인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선희의 하루는 언제나 분주합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김치찌개와 된장찌개,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같은 반찬들을 정성스럽게 준비합니다. 작은 부엌에서 나는 소리들이 아직 잠든 달동네에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도마 위에서 톡톡 썰리는 파소리, 기름에서 지글거리는 멸치 볶는 소리, 김치찌개가 끓는 소리까지. 이 모든 소리들이 어우러져 선희만의 아침 교양곡을 만들어냅니다. 현우야, 일어나야지. 학교 가야지. 선희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9살 현우가 눈을 비비며 일어납니다. 아직 잠이 덜 깬 아이의 얼굴은 천사처럼 순수합니다. 현우는 엄마가 만든 도시락 냄새를 맡으며 기지개를 켭니다. 작은 코를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는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럽습니다. 엄마, 오늘도 김치찌개 도시락이에요? 우와, 냄새가 정말 좋아요. 응,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잖아. 어서 씻고 와서 밥 먹어. 오늘은 멸치볶음도 많이 넣어줬어. 선희는 현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를 짓습니다. 비록 가난하지만
이 작은 행복만큼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우가 세수를 하러 나간 사이 선희의 얼굴에는 깊은 걱정이 스쳐갑니다. 탁자 위에 놓인 고지서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전기요금, 수도요금, 그리고 현우의 학용품비까지 계산해봐도 이번 달도 빠듯합니다. 집 밖으로 나서니 이웃들이 하나둘 모여서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70대 박할머니가 선희를 보자 한숨을 내쉽니다. 할머니의 얼굴에는 평생 고생해온 흔적들이 깊이 패여 있습니다. 선희야, 어제 구청에서 또 사람 나왔다더라. 이번 달 안에 다 나가라고 했다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어디 가서 살겠어. 에이, 할머니. 벌써 몇 번째 그런 말씀이세요. 우리가 어디 갈 데가 있다고 그래요. 걱정 마세요. 뭔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선희는 억지로 밝은 목소리를 내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함이 밀려옵니다. 이곳 달동네 주민들은 대부분 갈 곳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작은 장사를 하는 상인들, 그리고 선희처럼 홀로 아이를 키우는 여인들, 모두가 하루하루 버텨가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옆집 아주머니가 다가와 선희의 팔을 잡습니다. 선희야, 너라도 미리 준비해야 하는 거 아니야? 현우 때문에라도 말이야. 이런 데서 계속 살 수는 없잖아. 아주머니 말씀도 맞지만 당장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일단 오늘 하루만 생각하며 살아가야죠. 현우가 세수를 마치고 나와 선희의 손을 잡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이 따뜻합니다. 엄마와 함께 아침을 먹으며 현우는 문득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엄마, 우리 집도 곧 없어지는 거야? 친구들이 그러는데 여기에 큰 아파트가 생긴다고 해요. 현우의 순진한 질문에 선희의 가슴이 철렁합니다. 아이가 이런 걱정을 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선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지켜내야 한다는 의지가 단단합니다. 쉿, 그런 말 하지 마. 집은 무너져도 마음은 안 무너지는 거야. 선희는 현우의 두 손을 꼭 잡으며 말합니다. 아이의 맑은 눈을 바라보며 다짐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아이의 순수한 만큼은 지켜내겠다고 말입니다. 엄마가 있는 한 현우는 걱정하지 마. 알았지? 우리는 어디에 있어도 함께야. 네, 엄마. 저도 엄마 도와드릴게요. 현우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 웃음 속에는 엄마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아침을 마친 후 선희는 현우를 학교에 데려다 줍니다. 가파른 언덕길을 함께 걸으며 현우는 신나게 제잘거립니다. 엄마, 오늘 급식으로 뭐가 나올까요? 어제는 불고기가 나왔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그래, 우리 현우가 맛있게 먹어서 엄마도 기뻐. 오늘도 맛있는 거 많이 먹어. 학교 앞에서 현우와 헤어진 후 선희는 자신의 일을 시작합니다. 집으로 돌아와 리어카에 도시락들을 가득 싣고 공장 앞으로 향합니다. 무거운 리어카를 끌고 가파른 언덕길을 오르내리는 일은 쉽지 않지만 선희는 묵묵히 해냅니다. 공장 앞에 도착하니 벌써 몇몇 노동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줌마, 오늘도 김치찌개 있어요? 물론이죠. 오늘은 특히 맛있게 끓였어요. 어서 드세요. 선희의 정성스러운 반찬들은 항상 인기가 좋습니다. 노동자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도시락을 사가며 인사를 건넵니다. 선희는 한 명 한 명에게 정성스럽게 도시락을 내어주며 미소를 잃지 않습니다. 오후가 되자 현우가 학교에서 돌아옵니다. 아이는 오늘도 해맑은 얼굴로 엄마를 맞이합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이 그러는데요. 우리 동네가 곧 새로 변한대요. 그래, 뭐라고 하시던?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시던데요. 그럼 우리도 새 집에서 살 수 있는 거죠?
엘리베이터도 있고 따뜻한 집에서요. 현우의 순진한 기대에 선희는 말문이 막힙니다. 아이는 모르고 있습니다. 이곳에 아파트가 지어진다 해도 그들 같은 사람들이 들어갈 자리는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녁이 되어 모자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을 때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옵니다. 선희가 창문으로 내다보니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 몇 명 와서 집집마다 무언가를 붙이고 있습니다. 또 뭘 붙이는 거야? 선희는 현우를 집에 두고 밖으로 나가봅니다. 이웃들이 벌써 모여들어 웅성거리고 있습니다. 새로 붙은 공고문에는 최종 철거 통보라는 글씨가 크게 적혀 있습니다. 그날 밤 현우는 엄마 품에 안겨 잠들었지만 선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 아래 달동네의 모습이 더욱 쓸쓸해 보입니다. 하지만 선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아이와 함께라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날 밤이 깊어갈 무렵 달동네와는 전혀 다른 세계에서 한 남자가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68세의 서태중, 국내 굴지의 건설업체 태중그룹의 회장입니다. 그는 고급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지금 그의 얼굴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서태중은 자신의 벤틀리에서 급하게 내려 어두운 골목길로 뛰어들었습니다. 뒤에서는 검은색 승용차 2대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남자들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서태중, 어디로 도망가려고 하나? 뒤에서 들려오는 거친 목소리의 주인은 52세의 이태식이었습니다. 한때 서태중과 함께 사업을 했던 동업자였지만 지금은 그의 원수가 되어버린 남자입니다. 이태식의 얼굴에는 20년간 쌓인 원한이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서태중은 숨을 헐떡이며 골목길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평소 운동을 하지 않던 그에게 이런 도망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게다가 이곳은 그가 평생 와본 적 없는 달동네의 미로 같은 골목길이었습니다. 태중, 넌 날 교도소에 던지고 혼자 잘 살았지. 20년을 기다렸다. 오늘은 내 차례다. 이태식이 패거리들과 함께 서태중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강목과 쇠파이프가 들려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서 반짝이는 그 무기들이 더욱 위협적으로 보였습니다. 서태중은 더 이상 도망갈 힘이 없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20년 전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당시 사업이 어려워지자 서태중은 모든 책임을 이태식에게 떠넘기고 홀로 도망쳤습니다. 결국 이태식은 횡령 혐의로 교도소에 가게 되었고 서태중만 살아남아 지금의 재벌이 되었습니다. 이태식의 목소리가 골목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태식, 그때 일은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사업이 망하면 우리 둘 다 죽는 거였잖아. 어쩔 수 없었다고? 내가 내 도장을 훔쳐서 가짜 서류를 만든 거잖아. 내가 한 짓을 나한테 뒤집어 씌운 거지. 서태중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태식의 말이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위기에 몰린 서태중은 이태식의 도장을 몰래 가져다가 가짜 서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혐의를 이태식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서태중은 좁은 골목 구석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하지만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라고 생각하던 그때였습니다. 바로 그때 어둠 속에서 작고 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쉿, 조용히 하세요. 9살 현우가 골목 구석에서 나타났습니다. 아이는 잠옷 차림으로 맨발이었습니다. 집에서 자다가 밖에 소란스러운 소리에 깨어 나온 것이었습니다. 현우는 서태중이 숨어 있는 것을 보고는 본능적으로 그를 도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우는 재빨리 서태중의 손을 잡고 더 깊숙한 골목 뒤편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은 아이들만 알 수 있는 비밀스러운 공간이었습니다. 판잣집들 사이의 작은 틈새, 어른들은 알 수 없는 숨겨진 장소였습니다. 여기 숨어 계세요. 움직이시면 안 돼요. 현우는 서태중에게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리고는 태연하게 골목으로 나가 이태식 일행과 마주했습니다. 이태식은 골목을 샅샅이 뒤지며 소리쳤습니다. 서태중, 어디 숨었나? 나와. 그때 현우가 나타났습니다. 아저씨들, 무엇을 찾고 계세요? 이태식이 현우를 보고 당황했습니다. 이런 늦은 시간에 아이가 나타날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아이야, 여기서 어른 한 명 못 봤니? 정장 입은 아저씨 말이야. 현우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순진하게 대답했습니다. 정장 입은 아저씨요? 아까 그쪽으로 뛰어가는 사람을 봤는데요. 현우는 반대편 골목을 가리켰습니다. 그 방향에는 더 복잡한 골목길들이 얽혀 있었습니다. 정말이니? 언제쯤 갔는데? 조금 전에요. 되게 빨리 뛰어갔어요. 아마 지금쯤은 저 멀리 갔을 거예요. 현우는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태식은 망설임 없이 그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빨리 따라와. 저쪽이다. 놓치면 안 된다. 이태식과 패거리들이 현우가 가리킨 방향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들의 발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한참 후 현우는 서태중이 숨어 있는 곳으로 다가갔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다 갔어요. 서태중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현우를 바라봤습니다. 이 작은 아이가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것입니다. 내가 날 살렸구나. 내 은인이다. 서태중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현우의 순수함과 기지가 자신을 죽음에서 구해준 것이었습니다. 은인이요? 아저씨,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그냥 나쁜 사람들한테서 숨겨드린 것뿐인데요. 현우는 자신이 한 일이 그렇게 대단한 것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준 것뿐이었습니다. 서태중은 현우의 어깨를 가만히 만지며 물었습니다. 이 아이야, 내 이름이 뭐니? 현우예요. 김현우. 현우. 좋은 이름이구나. 내가 아니었다면 아저씨는 정말 큰일 날 뻔했어. 어떻게 나를 도와줄 생각을 했니? 그냥요. 아저씨가 무서워하는 것 같아서요. 나쁜 사람들이 아저씨를 괴롭히는 것 같았어요. 현우의 순수한 답변에 서태중은 더욱 감동받았습니다. 이 아이는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자신을 도와준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신 주변에는 돈과 권력 때문에 접근하는 사람들 뿐이었는데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자신을 도와준 사람은 현우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때 집에서 선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현우야, 어디 있니? 현우야, 엄마가 찾고 계세요. 저 들어가야 해요. 현우가 집으로 뛰어가려고 하자 서태중이 불렀습니다. 현우야, 정말 고맙다. 아저씨는 절대 이 은혜를 잊지 않을 거야. 꼭 보답할게. 현우는 뒤돌아보며 활짝 웃었습니다. 네, 아저씨도 조심히 가세요. 그 나쁜 사람들 조심하세요. 그날 밤 서태중은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 아이 때문에 자신이 살아남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 따뜻한 감정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현우의 순수함이 그의 차가운 마음을 녹이고 있었습니다. 서태중은 그날 밤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만남을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의 은혜를 꼭 보답해야겠다. 서태중은 현우에 대한 깊은 감사의 마음을 품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달동네는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시작되었습니다. 선희는 어젯밤 현우가 밖으로 나갔던 일을 걱정하며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해맑게 웃으며 아침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현우야, 어젯밤에 왜 밖으로 나간 거야? 위험하잖아. 엄마, 그냥 시끄러워서 나갔는데 아저씨 한 분이 계셨어요. 나쁜 사람들이 그 아저씨를 괴롭히고 있어서 도와드렸어요. 선희는 현우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늦은 시간에 달동네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어떤 아저씨였는데? 정장 입은 아저씨였어요. 되게 좋은 분 같았어요. 고맙다고 하시면서 절대 잊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선희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혹시 현우가 위험한 일에 휘말린 것은 아닐까요? 하지만 현우는 아무렇지도 않게 학교 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쯤 달동네에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고급 외제차 서너 대가 좁은 골목길로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달동네 주민들은 창문과 문 앞으로 나와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뭐야? 저런 비싼 차가 왜 여기 와? 혹시 또 철거 관련해서 온 건 아니야? 주민들은 불안해하며 웅성거렸습니다. 그런데 차에서 내린 사람을 보고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어젯밤 현우가 도와준 그 정장 남자 서태중이었습니다. 서태중은 고급 양복을 말끔히 차려입고 달동네 골목을 걸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뒤에는 정장을 입은 비서들이 여러 명 따라왔습니다. 주민들은 이런 광경을 본 적이 없어서 모두 놀란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혹시 어젯밤에 김현우라는 아이를 아시는 분 계십니까? 서태중이 큰 소리로 물어보자 주민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박할머니가 나섰습니다. 현우면 저기 살아요. 선인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왜 현우를 찾으시는데요? 그 아이가 제 목숨을 구해줬습니다. 은인입니다. 서태중의 말에 주민들은 더욱 놀랐습니다. 현우가 이런 대단해 보이는 사람의 목숨을 구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때 선희가 집에서 나왔습니다. 갑작스러운 소동에 무슨 일인지 확인하려고 한 것입니다. 선희를 본 서태중은 잠깐 말문이 막혔습니다. 비록 가난한 동네에 살고 있지만 선희의 아름다움과 품위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혹시 현우 어머니이십니까? 네, 맞습니다만. 무슨 일이시죠? 선희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낯설고 불안했습니다. 어젯밤 현우가 제 목숨을 구해줬습니다. 저는 태중그룹 회장 서태중입니다. 주민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더욱 커졌습니다. 태중그룹이라면 국내에서 손꼽히는 대기업이었습니다. 그런 회장이 직접 달동네까지 온 것입니다. 이 아이가 내 목숨을 구했습니다. 내가 이 마을을 지켜주겠습니다. 서태중의 선언에 주민들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회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선희가 당황하며 물어보자 서태중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곳 철거 계획을 중단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분들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철거 걱정에 시달리던 그들에게는 꿈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정말입니까? 정말로 철거를 막아주시는 건가요? 네, 약속드립니다. 현우 덕분에 제가 살아있으니까요. 그때 학교에서 돌아온 현우가 나타났습니다. 현우는 어제의 그 아저씨를 보고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저씨, 어제 그 아저씨 맞죠? 안녕하세요. 현우야, 정말 반갑다. 아저씨가 약속했지? 은혜를 갚겠다고. 서태중은 현우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주민들은 더욱 놀랐습니다. 그런 대기업 회장이 9살 아이에게 무릎을 꿇다니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현우야, 그리고 어머니,
오늘부터 저희 집에서 지내시는 게 어떨까요? 현우의 교육도 더 좋은 환경에서 받을 수 있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선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갑작스러운 제안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회장님, 그런 큰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희는 그냥 평범하게 살면 됩니다. 아니요, 현우가 제게 해준 일은 돈으로도 갚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드리고 싶습니다. 서태중의 간절한 표정에 선희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현우를 위해서는 좋은 기회일 수도 있지만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주민들은 이런 상황을 지켜보며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선희와 현우를 부러워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불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저 여자가 회장님 눈에 든 거 아냐?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 저런 미인이 곁에 있으면 남자가 마음이 안 움직일 수가 없지. 주민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선희를 시기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서태중은 선희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현우의 은혜를 갚는 것도 있지만 선희의 아름다움과 강인함에 끌리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당신 같은 여인이 내 곁에 있었다면 내 인생도 달라졌을 텐데. 서태중의 시선이 선희에게 머물렀습니다. 선희는 그 시선이 부담스러웠지만 현우를 생각하니 쉽게 거절할 수도 없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할까요? 현우가 순진하게 물어보자 선희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결정이 앞으로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회장님, 시간을 좀 주시겠습니까? 하루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물론입니다. 충분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언제든 기다리겠습니다. 서태중은 선희에게 명함을 건네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현우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선희에 대한 관심도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달동네는 온통 이 이야기로 떠들썩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선희를 부러워했고 어떤 이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선희와 현우의 운명이 송두리째 바뀔 수 있는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희는 밤새 고민한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현우의 미래를 생각하면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가난한 달동네에서는 아이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시켜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현우야, 우리 회장님 댁에 가서 지내기로 했어. 정말요? 와, 그럼 큰 집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현우는 신이 나서 방방 뛰었습니다. 아이에게는 모든 것이 신기한 모험처럼 느껴졌습니다. 오전 10시 서태중이 보낸 차가 달동네에 도착했습니다. 선희와 현우는 간단한 짐만 챙겨서 차에 올랐습니다. 주민들이 나와서 그들을 배웅했지만 눈빛이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저 여자 정말 운이 좋네. 하루아침에 부자가 됐어. 아무래도 뭔가 있는 것 같아. 그냥 아이 은혜만으로 저렇게 해줄 리가 없지. 선희는 이런 시선들을 느끼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현우를 위해서는 견뎌야 했습니다. 1시간 후 차는 강남의 고급 주택가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저택이 현우와 선희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현우는 입을 벌리고 그 웅장함에 감탄했습니다. 와, 정말 커요. 궁전 같아요. 서태중이 직접 나와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제 이곳이 현우와 어머니의 집입니다. 저택 안으로 들어서자 더욱 화려한 인테리어가 펼쳐졌습니다. 크리스탈 샹들리에, 대리석 바닥, 값비싼 그림들이 곳곳에 걸려 있었습니다. 선희는 이런 세계가 낯설어서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현우는 2층 동쪽 방을 쓰면 되고 어머니는 바로 옆방을 준비했습니다. 그때 계단에서 한 남자가 내려왔습니다. 42살의 서준혁,
서태중의 장남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달리 차가운 인상이었고 선희와 현우를 보는 눈빛이 곱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이분들이 그 사람들입니까? 준혁의 목소리는 냉랭했습니다. 서태중은 아들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준혁아, 인사해라. 이분이 현우 어머니시고 이 아이가 내 목숨을 구해준 현우다. 준혁은 마지못해 고개를 숙였지만 그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아버지, 잠깐 따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준혁은 아버지를 서재로 이끌었습니다. 선희는 불안한 마음으로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서재에서 준혁이 격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여인은 가문의 해가 됩니다. 당장 내치셔야 합니다. 무슨 소리냐? 현우가 내 목숨을 구해줬다고 했잖아. 그것과 이것은 별개입니다. 돈으로 보상해 주시면 될 일이지 왜 집까지 들이십니까? 준혁은 아버지의 의도를 어느 정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현우에 대한 보은이 아니라 선희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준혁아, 내가 아직 모르는 게 있어. 그 아이는 정말 특별해. 그리고 서태중은 선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다가 말을 멈췄습니다. 아들에게는 아직 말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상황은 예상과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준혁은 선희를 감시하려는 목적으로 자주 접근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매력에 빠져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선희는 저택에서도 자신의 자리를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가사도우미들이 모든 일을 처리했지만 선희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부엌에서 요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준혁이 부엌에 들어왔습니다. 굳이 직접 요리하실 필요 없습니다. 가사도우미들이 다 할 텐데요. 죄송합니다. 가만히 있기가 어색해서요. 평생 일하며 살아왔거든요. 선희의 솔직한 대답에 준혁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 되면 귀부인 행세를 하려고 할 텐데 선희는 달랐습니다. 무엇을 만드시는 겁니까? 현우가 좋아하는 김치찌개요. 이곳 음식은 너무 고급스러워서 아이가 잘 안 먹더라고요. 준혁은 선희가 김치찌개를 끓이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녀의 손놀림이 능숙하고 자연스러웠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를 생각하는 마음이 진심으로 느껴졌습니다. 맛을 보시겠어요? 선희가 국을 떠서 준혁에게 건넸습니다. 준혁은 망설이다가 받아서 맛을 봤습니다. 맛있네요. 정말요? 다행이에요. 선희의 환한 미소에 준혁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지금까지 만나본 여자들과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화려한 외모나 가문을 자랑하는 대신 진정성과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시간 세 사람이 함께 앉았습니다. 현우는 엄마가 만든 김치찌개를 맛있게 먹고 있었습니다. 역시 엄마가 만든 게 제일 맛있어요. 서태중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선희 씨가 직접 만드신 거군요. 정말 맛있습니다. 준혁도 조용히 김치찌개를 먹으며 선희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예전과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식사 후 서태중이 현우를 데리고 정원을 산책하러 나갔습니다. 선희와 준혁만 남게 되었습니다. 선희 씨, 준혁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네. 처음에는 솔직히 좋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어요. 선희는 준혁의 진지한 표정에 놀랐습니다.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저강인한 눈빛, 아이를 향한 진심. 제가 지켜야 할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준혁의 고백에 선희는 당황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도련님, 저는... 아니요, 대답은 서두르지 마세요. 저는 진심입니다. 선희 씨는 제 인생의 반쪽입니다.
그때 서태중과 현우가 돌아왔습니다. 서태중은 아들과 선희 사이의 미묘한 분위기를 눈치챘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나? 별다른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버지. 준혁이 대답했지만 서태중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서태중은 준혁을 다시 서재로 불렀습니다. 준혁아, 혹시 선희 씨에게 무슨 말을 한 거 아니냐?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선희 씨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서태중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리냐? 아니요, 아버지. 그분은 제가 지켜야 할 사람입니다. 제 인생의 반쪽입니다. 안 된다. 그 여인은 내 은인이다. 나는 그녀를 곁에 두겠다. 그건 아버지가 잘못 생각하신 겁니다. 선희 씨는 젊은 사람과 함께해야 합니다. 부자가 정면으로 대립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여인을 두고 아버지와 아들이 맞서는 금기적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선희는 자신의 방에서 이 모든 상황을 걱정하며 현우를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나는 누구의 것도 될 수 없어. 그런데 왜 이들의 욕망 속에 갇혀야 하지? 선희의 마음 속에는 불안과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단순히 현우의 은혜를 갚겠다던 서태중의 말이 이제는 전혀 다른 의미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부자 간의 갈등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서태중과 준혁은 선희를 두고 계속해서 대립했고 저택의 분위기는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선희는 이런 상황이 부담스러워 몇 번이나 떠나겠다고 말했지만 두 사람 모두 그녀를 놓아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혁이 아버지를 서재로 불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결연한 표정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아버지, 더 이상 이럴 수는 없습니다. 무슨 소리냐? 선희 씨 때문에 저희 부자가 싸우는 모습을 언제까지 보여줄 겁니까? 이제 정리해야 합니다. 준혁은 책상 위에 서류 뭉치를 내려놓았습니다. 달동네 철거 관련 서류들이었습니다. 달동네 철거를 진행하시죠. 애초 계획대로 말입니다. 서태중은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소리냐? 내가 현우 때문에 그 마을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했잖아. 하지만 아버지께서 진짜 지키고 싶어 하시는 건 마을이 아니라 선희 씨잖습니까? 준혁의 날카로운 지적에 서태중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만약 달동네가 철거된다면 선희 씨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곳 주민들이 선희 씨를 어떻게 볼 것 같으십니까? 그게 무슨... 주민들은 선희 씨가 아버지 편에 붙어서 마을을 배신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선희 씨는 갈 곳이 없어집니다. 결국 저희 곁에 머물 수밖에요. 준혁의 치밀한 계획에 서태중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편으로는 현우와의 약속이 걸렸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선희를 곁에 두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현우에게 배신하는 일이야. 아버지, 현우는 아직 아이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릴 거예요. 하지만 선희 씨는 다릅니다. 준혁은 계속해서 아버지를 설득했습니다. 게다가 회사 이사들도 달동네 프로젝트 진행을 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서태중은 고민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현우에 대한 미안함은 있었지만 선희를 잃고 싶지 않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알겠다. 철거를 진행해라. 현명한 결정이십니다, 아버지. 준혁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 선희는 달동네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고 결국 이곳에 머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달동네에 철거반이 들이닥쳤습니다. 대형 굴삭기들이 좁은 골목길로 진입하기 시작했고 작업복을 입은 인부들이 곳곳에 나타났습니다. 뭐야? 회장님이 지켜주신다고 하지 않았어? 이게 무슨 일이야? 분명히 철거를 막아준다고 했잖아. 주민들은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박할머니가 철거 반장에게 다가가 항의했습니다. 아저씨, 잘못 온 거 아니에요? 여기는 철거하면 안 되는 곳이라고 회장님이 그러셨는데요. 할머니, 저희도 지시받은 대로 하는 겁니다. 오늘까지 다 비우라고 통보 나갔잖아요. 철거 반장은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주민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게 다 누구 때문인지 알아? 선희 때문이지. 저 여자가 회장님 꼬셔서 우리 속인 거야. 주민들의 분노의 화살이 선희를 향했습니다. 아직 저택에 있어서 현장에 없는 선희였지만 주민들은 그녀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장 편에 붙어서 우리 마을 팔아넘긴 거 아니냐? 저 여자가 회장 눈에 들어서 우리만 희생된 거잖아. 처음부터 수상했어. 하루아침에 저택으로 들어간 게 말이 돼? 주민들의 원성이 점점 커졌습니다. 평소에 선의를 시기하던 사람들이 앞장서서 그녀를 비난했습니다. 그때 학교에서 돌아온 현우가 달동네를 찾았습니다. 엄마가 그리워서 옛집을 보러 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우가 본 것은 철거가 진행되고 있는 참혹한 광경이었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왜 집들을 부수고 있어요? 현우가 박할머니에게 달려가자 할머니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현우를 바라봤습니다. 현우야, 미안하다. 할머니들이 다 속았어. 할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내 엄마가 우리를 배신했구나. 할머니의 말에 현우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가 배신했다고요? 엄마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주민들이 하나둘 모여들며 현우를 둘러쌌습니다. 현우야, 내 엄마가 회장님이랑 짜고 우리를 속인 거야. 우리는 내 엄마를 믿었는데 결국 배신당했어. 너희 때문에 우리가 집을 잃게 됐어. 주민들의 차가운 시선과 말들에 현우는 겁이 났습니다. 평소에 자신을 예뻐해 주던 사람들이 갑자기 무서운 사람들로 변해 있었습니다. 엄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엄마는 착한 사람이에요. 현우가 울먹이며 엄마를 변호했지만 주민들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착하다고? 착한 사람이 우리를 이렇게 속이겠어? 현우야, 내가 모르는 거야. 어른들 세계는 복잡해. 박할머니마저 현우를 차갑게 대하자 현우는 더욱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때 굴삭기가 현우가 살던 집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현우는 자신의 집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안 돼요. 우리 집이에요. 현우가 울부짖으며 달려가려 했지만 어른들이 그를 막았습니다. 위험해. 가면 안 돼. 쿵. 굴삭기의 철퇴가 집벽을 부쉈습니다. 현우가 엄마와 함께 살던 추억이 담긴 집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엄마. 현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자신과 엄마가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택에서 이 소식을 들은 선희는 급하게 달동네로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그녀를 보자마자 등을 돌렸습니다. 선희야, 내가 우리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우리가 널 얼마나 믿었는데. 회장이랑 잘 살아. 우리는 이제 길거리로 나앉게 됐어. 주민들의 차가운 반응에 선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서태중은 마을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이게 무슨 일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정말 모르는 일이에요. 회장님이 분명히 지켜주신다고 했는데. 그만해. 이제 와서 모르는 척하지 마. 박할머니마저 선희를 외면했습니다. 현우가 엄마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엄마, 사람들이 왜 우리만 미워해요?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현우의 순진한 질문에 선희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이에게 어떻게 이 복잡한 상황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현우야, 엄마도 잘 모르겠어. 하지만 우리는 아무 잘못이 없어. 선희는 현우를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이런 결과를 가져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선희와 현우는 철저히 고립되었습니다. 달동네 사람들은 그들을 배신자로 여겼고 저택으로 돌아가자니 그곳도 편치 않았습니다. 서태준과 준혁의 욕망 사이에서 선희는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택으로 돌아온 선희와 현우는 말없이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선희는 달동네에서 벌어진 일들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서태중은 마을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왜 갑자기 철거가 진행된 것일까요? 현우는 자신의 방에서 며칠 전 서태중이 선물해준 녹음기 장난감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작고 귀여운 곰 모양의 녹음기였는데 버튼을 누르면 목소리를 녹음할 수 있고 다시 들을 수 있는 신기한 장난감이었습니다. 재밌다. 현우는 혼자서 녹음기에 대고 노래도 부르고 이야기도 하며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복도에서 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제 됐다. 달동네 철거가 시작됐으니 선희는 우리를 떠날 수 없어. 서태중의 목소리였습니다. 현우는 무슨 이야기인지 궁금해서 문 가까이로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잘하셨어요. 이제 선희 씨는 갈 곳이 없으니까 여기 머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준혁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현우는 녹음기를 켜둔 채로 문틈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현우한테는 미안하네. 그 아이가 날 구해줬는데. 아버지, 아이는 금방 잊어버려요. 어른들 일은 모르니까요. 그래도 약속을 어긴 건 사실이야. 중요한 건 선희 씨를 우리 곁에 두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도 그녀를 원하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현우는 어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정확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자신과 엄마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비자금은 택지 개발로 막아라. 서태중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습니다. 달동네는 반드시 밀어야 합니다. 언론은 돈으로 잠재우죠. 그 땅에 아파트를 지으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 수 있는지 아시죠? 물론이지. 처음부터 그게 목적이었어. 현우 때문에 잠깐 망설였지만 결국 사업이 우선이야. 현우와 선희는 그냥 우리가 이용한 거예요. 특히 선희는 아버지와 제가 모두 원하니까 더욱 완벽하죠. 두 사람의 대화는 점점 더 충격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주민들이 선희를 원망하게 만든 것도 잘했어. 이제 그녀는 우리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어. 맞습니다. 갈 곳이 없으니까 우리 말을 들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지만 선희가 진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하지?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증거도 없고 누가 믿어주겠어요? 현우는 이 모든 대화를 녹음기에 담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는 몰랐지만 본능적으로 엄마에게 보여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대화가 끝나고 두 사람의 발소리가 멀어지자 현우는 녹음기를 들고 엄마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엄마, 엄마. 현우가 방문을 두드리자 선희가 문을 열었습니다. 선희의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현우야, 왜 안 자고 있어? 엄마, 아저씨들 얘기 들어볼래? 재밌어. 현우는 순순하게 녹음기를 엄마에게 내밀었습니다. 선희는 현우가 장난감으로 놀았나 보다 생각하며 녹음기를 받았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서태준과 준혁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제 됐다. 달동네 철거가 시작됐으니 선희는 우리를 떠날 수 없어. 선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아버지, 잘하셨어요.
이제 선희 씨는 갈 곳이 없으니까 여기 머물 수밖에 없을 거예요. 비자금은 택지 개발로 막아라. 달동네는 반드시 밀어야 합니다. 언론은 돈으로 잠재우죠. 녹음이 계속 재생되면서 선희의 얼굴은 점점 더 경직되어 갔습니다.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그게 목적이었어. 현우 때문에 잠깐 망설였지만 결국 사업이 우선이야. 현우와 선희는 그냥 우리가 이용한 거예요. 이 부분을 들은 순간 선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주민들이 선희를 원망하게 만든 것도 잘했어. 이제 그녀는 우리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어.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달동네 철거도 주민들이 자신을 배신자로 여기게 된 것도 모든 것이 서태준과 준혁의 치밀한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녹음이 끝나자 선희는 현우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현우야, 정말 잘했어. 엄마를 도와줘서 고마워. 엄마, 무슨 일이에요? 왜 우세요? 아니야, 엄마는 괜찮아. 현우가 정말 중요한 일을 해준 거야. 선희는 녹음기를 꼭 쥐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서태준과 준혁은 자신과 현우를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현우의 순수한 도움도 자신에 대한 관심도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이게 우리를 살릴 증거야. 선희의 마음속에는 절망과 함께 복수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해서 당황했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진실을 알았으니 맞서 싸울 수 있었습니다. 현우야, 이 녹음기는 아무에게도 보여주면 안 돼. 엄마만 알고 있는 비밀이야. 네, 엄마. 비밀이에요. 현우는 엄마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희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서태준과 준혁에게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습니다. 어제는 정말 힘들었어요. 주민들이 저를 그렇게 미워할 줄 몰랐어요. 선희가 슬픈 표정을 지으며 말하자 서태준이 위로하는 척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면 다 괜찮아질 거예요. 제가 갈 곳도 없고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곳이 당신의 집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준혁도 다가와서 선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희 씨, 저희가 있잖아요. 혼자가 아니에요. 선희는 그들의 거짓된 위로를 들으며 속으로 분노를 삼켰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감사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현우와 저를 이렇게 도와주셔서 당연한 일이죠. 서태준과 준혁은 선희가 완전히 자신들에게 의존하게 되었다고 생각하며 만족해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선희가 모든 진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복수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 선희는 현우와 함께 앉아 녹음기를 다시 들어봤습니다. 현우야, 엄마가 나쁜 사람들을 혼내줄 거야. 정말요? 응, 우리를 괴롭힌 사람들한테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선희의 눈빛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달동네 사람들에게도 진실을 알려줘야 해. 그들이 날 미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해. 선희는 녹음기를 소중히 간직하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서태준과 준혁이 저지른 모든 악행을 세상에 드러내고 달동네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려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복수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선희는 며칠 동안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서태준과 준혁의 범죄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는 확실한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녀는 몰래 언론사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여보세요.
저는 태중그룹 관련해서 중요한 제보가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선희의 전화를 받은 기자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선희가 말하는 내용을 들으며 점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달동네 강제철거와 관련된 불법 행위의 증거가 있다고요? 네,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태중그룹 회장과 장남이 직접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정말입니까? 그렇다면 당장 만나서 확인해 봐야겠네요. 선희는 기자와 만날 약속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공개적인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틀 후 서울 중심가의 한 호텔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선희는 미리 여러 언론사에 연락해서 참석을 요청했습니다. 태중그룹의 스캔들이라는 말에 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회견장에는 10여 명의 기자들과 카메라맨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선희는 현우의 손을 잡고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선희입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대며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선희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태중그룹 서태중 회장과 서준혁 상무의 불법 행위를 고발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불법 행위입니까? 한 기자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달동네 강제철거와 관련된 비자금 조성, 그리고 언론 매수 시도입니다. 저와 제 아들을 이용해서 주민들을 속이고 불법적으로 이익을 취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선희는 현우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현우야, 아저씨들한테 녹음기 보여드릴까? 네, 엄마. 현우는 해맑게 곰 모양 녹음기를 들고 기자들 앞으로 나갔습니다. 아이의 순진한 모습에 기자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아이가 장난삼아 녹음한 파일입니다. 들어보세요. 선희가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곧이어 서태중과 준혁의 목소리가 회견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 됐다. 달동네 철거가 시작됐으니 선희는 우리를 떠날 수 없어. 기자들이 숨을 죽이며 녹음을 들었습니다. 비자금은 택지 개발로 막아라. 달동네는 반드시 밀어야 합니다. 언론은 돈으로 잠재우죠. 현우와 선희는 그냥 우리가 이용한 거예요. 녹음이 계속 재생되면서 기자들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대형 스캔들감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그게 목적이었어. 현우 때문에 잠깐 망설였지만 결국 사업이 우선이야. 현우가 기자들을 바라보며 순진하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목소리 맞죠? 그냥 놀다가 녹음됐어요. 아이의 천진난만한 말에 기자들은 더욱 놀랐습니다. 9살 아이가 우연히 녹음한 것이 이렇게 결정적인 증거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녹음이 끝나자 기자들이 일제히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언제 녹음된 건입니까? 태중그룹 측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다른 증거도 더 있습니까? 선희가 차근차근 답변하려는 순간 회견장 뒤쪽에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서태중과 준혁이 급하게 들어온 것입니다. 그들은 선희가 기자회견을 연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잠깐, 그 녹음은 조작된 것입니다. 서태중이 큰 소리로 외쳤지만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이며 그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서태중과 준혁의 얼굴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회장님, 그럼 이 목소리가 회장님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아니, 그게... 서태중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분명히 자신의 목소리였기 때문입니다. 상무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혁도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명확한 증거 앞에서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회견장에 또 다른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52세의 이태식이었습니다.
그는 뉴스를 보고 급히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저 녹음 전부 사실입니다. 이태식의 등장에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저는 이태식입니다. 20년 전 서태준과 동업을 했던 사람입니다. 기자들이 이태식에게 마이크를 들이댔습니다. 나도 태중에게 버려졌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이태식은 20년 전의 일부터 시작해서 서태중의 모든 불법 행위를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서태중은 20년 전에도 저를 희생양으로 만들어서 자신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입니까? 비자금 조성, 언론 매수, 강제 철거를 통한 부당이득, 모든 것이 계획된 범죄였습니다. 이태식의 증언은 녹음 파일보다도 더 결정적이었습니다. 직접적인 목격자이자 피해자의 증언이었기 때문입니다. 저 아이를 보니 나도 다시 살고 싶어졌습니다. 더 이상 복수에만 매달려 살고 싶지 않아요. 이태식은 현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현우의 순수함이 그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었습니다. 서태준과 준혁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모든 증거와 증언이 그들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함정입니다. 저 여자가 우리를 모함하는 겁니다. 서태준이 마지막 발악을 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럼 녹음 속 목소리는 누구 것입니까? 회장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기자들의 날카로운 질문에 서태중은 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현우가 다시 한번 순진하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이게 아저씨 목소리 맞잖아요. 왜 아니라고 하세요?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서태중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결국 서태중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준혁도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선희는 마이크를 잡고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달동네 주민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저는 여러분을 배신한 것이 아닙니다. 저희도 이용당한 피해자였습니다. 부자의 욕망은 끝내 우리를 파괴하려 했지만 아이의 순수함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회견장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기자들은 앞 다투어 기사를 작성하기 시작했고 카메라맨들은 서태준과 준혁의 참담한 모습을 담았습니다. 그날 저녁 모든 뉴스의 톱 기사는 태중그룹의 스캔들이었습니다. 서태준과 준혁은 집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곧바로 검찰에 소환되었습니다. 선희는 현우를 안고 호텔 로비에 앉아 있었습니다. 현우야, 정말 잘했어. 내가 엄마를 구해준 거야. 엄마, 이제 우리 달동네로 돌아갈 수 있어요? 응, 이제 당당하게 돌아갈 수 있어. 복수는 완성되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졌고 악인들은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현우의 순수함이 결국 모든 것을 바로잡은 것이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다음 날 대한민국 전체가 태중그룹 스캔들로 들끓었습니다. 모든 신문의 일면에는 서태준과 준혁이 수갑을 찬 모습이 실렸습니다. 검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고 증거가 너무나 명확해서 두 사람은 구속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태중그룹 회장 부자, 달동네 강제철거 관련 구속, 9살 아이의 녹음이 밝혀낸 충격적 진실, 비자금 조성과 언론 매수 시도까지, 태중그룹 몰락, 신문 헤드라인들이 연일 이 사건을 다뤘습니다. 태중그룹의 주가는 폭락했고 회사는 사실상 파산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달동네 철거가 즉시 중단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시청에서는 긴급히 철거 중단 명령을 내렸고 이미 부서진 집들에 대해서는 복구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일주일 후 선희와 현우는 달동네로 돌아왔습니다. 주민들이 하나둘 나와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예전과 전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박할머니가 제일 먼저 선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선희야, 미안하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를 오해했어. 정말 미안해. 할머니, 괜찮아요. 저도 그때는 상황을 몰랐으니까요. 선희는 할머니를 부축하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다른 주민들도 하나씩 다가와서 사과했습니다. 선희야, 우리가 잘못 생각했어. 내가 우리를 구해준 거였구나. 정말 고마워. 용기 내서 진실을 밝혀줘서. 주민들의 진심 어린 사과에 선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현우는 오랜만에 만난 동네 친구들과 신나게 뛰어다니며 놀고 있었습니다. 현우야, 우리 공놀이 하자. 좋아.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달동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시 평화로운 일상이 돌아온 것입니다. 한 달 후 이태식에 대한 소식이 신문에 실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죄를 자백하고 자수했습니다. 검찰은 그의 진실한 증언과 개과천선한 태도를 인정해서 형량을 크게 줄여주었습니다. 전 태중그룹 협력업체 대표 이태식, 양심 선언 후 감형받아 복수보다 진실을 선택한 남자의 새로운 시작. 이태식은 3년 후 출소했습니다. 그리고 충청도의 작은 시골 마을로 내려가서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 복수가 아닌 새로운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태식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말한 내용이었습니다. 현우라는 아이를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순수함과 진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신문에는 이태식이 밭에서 땀을 흘리며 일하는 모습이 실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한편 서태준과 준혁은 각각 10년과 7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태중그룹은 완전히 해체되었고 그들이 불법으로 축적한 재산은 모두 국가에 환수되었습니다. 돈과 권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진실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서태준이 법정에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가을이 되자 달동네에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시에서는 이곳을 문화마을로 지정해서 주민들이 계속 살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선희의 이야기는 다큐멘터리로 제작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작은 용기가 세상을 바꾼다. 다큐멘터리의 제목이었습니다. 선희는 달동네에서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예전처럼 반찬 장사를 할 필요는 없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사람들을 위해 무언가를 하고 싶었습니다. 엄마, 카페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현우가 물어보자 선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쉬카페는 어떨까? 왜요? 내가 그날 밤에 조용히 하세요라고 말한 게 모든 것의 시작이었잖아. 현우는 환하게 웃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좋아요. 쉬카페. 카페는 금세 동네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들은 차를 마시며 수다를 떨고 아이들은 숙제를 하러 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선희는 현우와 함께 카페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현우야, 힘들었지? 아니에요. 엄마랑 함께였으니까 안 힘들었어요. 정말? 네. 그리고 제가 엄마를 도와드릴 수 있어서 좋았어요. 현우의 말에 선희는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너 덕분에 엄마가 힘을 낼 수 있었어. 고마워. 엄마도 정말 멋있었어요. 나쁜 사람들을 혼내주셔서 고마워요. 그때 골목에서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현우야, 우리 공놀이 하자. 엄마, 저 놀러 가도 돼요? 그래, 가서 놀아라. 현우는 신나게 뛰어나가서 친구들과 함께 공놀이를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선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석양이 달동네를 물들이는 가운데
현우의 맑은 웃음소리가 골목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순수함과 희망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부자의 욕망은 끝내 우리를 파괴하려 했지만 아이의 순수함이 우리를 살렸다. 선희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달동네의 저녁은 평화로웠습니다. 집집마다 불이 켜지고 저녁 준비하는 냄새가 골목에 퍼졌습니다. 현우는 여전히 친구들과 함께 웃으며 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졌고 정의가 실현되었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우의 순수함이 어둠을 몰아내고 빛을 가져온 것처럼 달동네에도 새로운 희망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밤 선희는 현우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면서 말했습니다. 현우야, 세상에는 나쁜 사람들도 있지만 좋은 사람들이 더 많아. 네, 엄마. 저도 계속 좋은 사람이 될 거예요. 그래, 너는 이미 충분히 좋은 아이야. 달빛 아래 달동네는 고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현우와 선희의 새로운 일상이 계속될 것이고 그들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가슴에 남을 것입니다. 순수함이 악을 이기고 진실이 거짓을 물리친 이야기.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9살 소년 현우였습니다. 자, 이야기가 끝이 났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스친 작은 감동이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만남을 약속해 주세요. 감사합니다.